자, 371페이지에요. 부당이득 불법행위입니다. 먼저 부당이득이란 것은요, 부당이득, 이것은 법적 성질로 보면 사건에 해당돼요. 사건. 법률 사실로 본다면. 그래서 여기에 부당이득이 이게 법률상 원인 없이 어떤 사람이 이득 보는 거죠. 법률상 원인 없이 어떤 사람은 이득을 보고 이익을 보고 상대방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관계에 있을 때 요 이득 본 것이 바로 부당한 이득이 된다. 이게 되겠죠. 그럼 이때 부당이득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때는 손해본 당사자는 그 이득 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반환을 청구하러 청구권을 인정해 주겠다. 이게 인정되고요. 그럼 여기는 반환할 의무가 생긴다. 이렇게 규정을 두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사건에 따라서 여기에서 채권, 채무가 생깁니다. 이 채권, 채무는 바로 법 규정에서 정해져 있는 법정 채권, 채무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런 상태에서 이익을 보게 되면 반환 의무가 생기고, 다만 여기서 이제 반환 범위가 문제되겠죠. 어디까지 반환해야 되냐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 반환 범위는 우리 민법에 원칙적으로 이렇게 놨네요. 그 수익을 본 사람, 이쪽이 이제 수익을 본 거죠. 수익자가 될 것이고, 이쪽이 이제 손해를 본 사람이죠. 손해 본 사람 애들 텐데, 자, 반환 범위에 관해서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반환 범위에 대해서는, 자, 수익자가 이득을 취할 때 말입니다. 이득을 취할 때 그게 부당한 이득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이득을 취했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반환 청구 당할 때요. 반환 청구하세요라고 청구할 때 이때 존재하고 있는 이익으로 이것으로 반환하면 된다. 이렇게 정하고, 만약에 그 이익을 볼 때 말입니다. 이익을 가질 때 알면서 수익을 했다. 즉 부당이득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수익했다라고 하면 이때는 이 상대방 손해난 이 전부를 배상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배상해 줘라. 사실상 이때는 불법 행위자의 배상 책임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부당이득에 관한 법 이론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1번. 다음은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1번.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부당한 이득을 한 것으로서 이는 이 부당이득은 사건요. 사건에 해당된다. 법률상 원인 없으니까요. 옳죠. 2번.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는 상대방에게 부당이득 발생하므로 그의 반을 청구할 수 있다 했는데, 여기에도 법 조문에요. 비채변제라 그래요. 채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변제한 경우요. 여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743조에서요. 비채 변제에 대해서요. 반환 청구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자, 이게 비채 변제, 변제기 도래하기 전에 채무 변제입니다. 비채 변제가 아니라. 2번이네. 변제기 전의 채무 변제. 자, 이럴 때요,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는 존재하고 있죠. 그 채무를 그대로 변제했다면 그 변제한 행위를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왜 안 되죠? 이거는 채무 자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이득을 본 만큼은 반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했으니까 2번이 틀렸네요. 그죠? H 변제 이걸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743조에서 명문으로 규정해 놨죠. 3번 채무 없음을 알고 채무자 지위에서 이를 임의로 변제한 때는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여기 3번이 바로 비체 변제예요. 알면서 했으니까 악의의 비체 변제라 하고, 이 사람은 채무 없음을 알면서 변제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스스로 그 구렁텅이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반환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4번 도의관념에 적합한 이것도 역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게 해놨죠. 4번요. 자,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체 변제로는 법률상 부양 의무 없는 자가 그 의무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부양한 경우, 뭐 이런 거라든지, 절대적 소멸세 입장에서는 시효로 소멸한 채권을 모르고 변제한 경우, 이랬죠. 이런 경우에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체 변제다. 이렇게 해서 그것은 도의관념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돌려달라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5번.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원칙은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모르고 했으니까. 그런데 채권자 상대방이요. 받은 사람 있죠. 채무 변제 받은 사람이요. 이 사람이 그런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선의로 하죠. 모르는 상태에서 채권 증서를 회멸했다, 없애버렸다 라거나, 또는 담보를 포기했다, 또 아니면 시효가 완성되어 버렸다, 이렇게 되면 다시 돌려줄 수 없죠. 돌려주면 다시는 채무자한테 가서 돈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그 채권 자체가 소멸됐으므로 이제 나 변제를 돌려줄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되죠. 변제받은 것을 돌려주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5번입니다. 거기 보면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원칙은 반환 청구할 수 있어야 돼요. 원칙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채권자가, 변제받은 채권자가 채권 증서를 없애버렸다. 이걸 없애버렸어요. 파기했어요. 또 담보를 포기했어요. 또 그 채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어 버렸어요. 이런 상태라면 이 채권자는요, 이 변제받은 이 목적물을 돌려주면 될까요? 이때는 반환하지 않는다. 그죠? 반환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해서 이 채권자를 보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명문 규정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 밑에 이 네 가지는. 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2번 반환 의무 또는 책임의 범위가 현존 이익으로 제한되는 거 아닌 것은 했죠. 자, 원칙적으로 선의의 수익자일 때 현존 이익으로 반환합니다. 그렇죠? 자, 봅시다. 1번 부당이득 반환 의무자의 선의인 경우 현존 이익이죠. 자, 2번 주 채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이 된 자에게 구상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이거는요, 주 채무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했죠. 그러니까 주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 보증이 된 사람은 이것은요, 현존 이익으로만 반환해야 돼요. 반환 청구해야 돼요. 구상권 행사하더라도. 자, 이것도 명문 규정에 있습니다. 2번. 그 다음에 3번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을 제한 능력을 이루어 그가 취소하고 이행된 부분을 반환하게 되는 경우는,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죠. 제한 능력을 취소하면요, 언제나 현존 이익이에요. 선악 불문하고요. 4번 실종선고의 취소에 있어서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선의로 취득한 자는 현존 이익이고요. 악의의 이득을 본 사람, 그 사람은 전부 배상이죠. 따라서 현존 이익이에요. 5번 소유사 없는 선의의 점유자가 부주의로 소유자에게 반하게 한 물건을 훼손한 경우, 그 점유자는, 자, 우리는 선의 무과실,
자, 그쵸? 2번에 5번에요. 선의의 자주 점유자만이 그 멸실에 대해서는 현존 이익으로 배상해요. 이렇게요. 그런데 만약에 선의가 아니라거나 이런 게 전부 배상해요. 전부를 해야 돼, 전부. 선의가 아니면. 또 선의는 맞는데 자주가 아니면 이때도 역시 이래 되겠죠. 선의는 아닌데 자주는 맞다. 그런데 선의는 아닌데 자주는 아니다. 이럴 때도 역시 전부 배상해요. 이렇게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법상으로요. 선의이고 자주 점유자에 한해서만 현존이익으로 배상하면 돼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소유가 없으면 뭐예요? 타주 점유죠. 타주 점유자는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전부 배상해요. 이 두 가지잖아요. 자, 여기에요. 자주 점유 아니면 타주 점유죠. 타주 점유면 선의 점유든 악의 점유든 관계없는 거예요. 이렇게요. 왜? 자주 점유가 아니면 전부 배상하라 했죠?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3번에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했죠? 1번, 이익이 상대방 손실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이득을 반환한다가 아니라 손실의 범위 내에서 반환하면 돼요. 3번에 1번요. 자, 이익이 손해본 당사자보다 이게 더 크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급부에 행한 상대방이 손실이 난 요 범위, 이 범위가 최대 범위예요. 요 범위 안에서 반환하면 돼요. 반환 범위다. 이렇게 되겠죠. 자, 1번 알아두십니다. 그래서 1번 틀렸죠. 나머지는 그대로 읽어봐 두시면 되겠네요. 2번에 이익의 반환은 원물 반환의 원칙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죠. 그 다음에 그 4번 지문에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는 소재기 시부터 악의 수익자로 본다. 이거 문법 명문에 돼 있어요. 선의의 수익자가 본권을 소송해서 패소 판결이 확정돼 버리면 그 본권의 소재기한 때로 소급해서 악의 수익자로 간주해 버립니다. 소재기 시부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다음은 부당이득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이게 바로 부당이득의 문제예요. 2번 수익자가 이익을 얻은 후 법률상 원인 없으면 안 때에는 처음부터 악의 숫자가 아니라 안 때부터입니다. 이게 우리 민법 규정에 명물되어 있어요. 수익자가 이익 받을 때는 선이었지만 어떤 사유로 알게 됐어요, 이제부터. 그러면 안 때부터는 악의 점유자가 되는, 악의 수익자 되는 거예요. 안 때부터. 그때부터 악의 수익자입니다. 2번. 그때부터 악의 수익자로 간주합니다. 본다. 이렇게. 자, 그때부터라는 거 조심해야 돼요. 처음부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가 아닙니다. 소급표가 없습니다. 여기는. 자, 그 다음에 3번.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는 소재기 시부터, 그 다음 4번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체 변제의 경우에는, 그래, 도의관념에 적합하기 때문에 비체 변제일지라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5번 선의 수익자는 그 이익을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 책임이 있다. 그렇죠? 자, 5번 부당이득의 설명에서 옳지 않는 것은 1번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것. 이걸 우리는 악의의 비체 변제라 했어요. 알면서 채무 없는 것을 변제했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은 반환 청구권이 없습니다. 인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스스로 뻔히 알면서 채무 없는 것도 뻔히 알면서 스스로 변제했으니까요. 따라서 1번이 틀렸네요. 2번 이거는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고요. 3번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하면 이걸 뭐라 그래요? 3번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체 변제죠. 도의관념에 적합한 채무 없는 변제다 이 말이죠. 비체 변제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 때문에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이런 경우는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정해놨죠. 그 다음에 4번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는 그 가액을 반환해야 한다. 그렇죠. 그 가액으로 반환하면 돼요. 5번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을 없으면 안 때부터요. 안 때부터 이거죠. 그때부터 그죠?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합니다. 자, 6번 민법상의 부당이득이라는 설명은 틀린 것을 했네요. 자, 이것도 틀린 것만 봅시다. 2번 선의의 수익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가 아니라 본권의 소 제기 시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한다 했어요. 그 다음 7번 다음 중 부당이득이라는 설명 중 타당치 않는 것을 했는데 자,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 4번을 보십니다.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하다면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죠. 이걸 뭐라고 했어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체 변제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것 때문이겠죠? 도의관념에 적합한 변제니까 이걸 설명해줘. 도의관념에 적합한 변제에 해당되니까 이때는 반환 청구하지 못하게 한다. 말이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불법행위로 가볼까요? 불법행위. 자, 불법행위는요. 책임 능력이 있는 자가 자기의 고의 또는 과실로 타방에게 위협한 행위를 통해서 손해를 끼쳤을 때입니다. 그때 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불법행위 책임이다 이렇게 하죠. 원래 불법행위라는 것은 위협한 행위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이것은 위법행위다. 그 다음에 위법행위 했을 때 여기는 그 손해배상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책임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은 첫 번째 일단 가해자는 책임 능력이 인정돼야 됩니다. 정신 능력입니다. 사리 변별하는 정신 능력 이걸 갖춰야 됩니다. 사리 변별 능력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가해자는요 자기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귀책사유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위법한 행위를 해야 됩니다. 즉 위법행위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이런 뜻입니다. 위법행위인지 여부는 사회 관념상 판단해 보면 되겠죠. 네 번째 이 위법행위 때문에 상대방에게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손해. 그 다음에 이들 사이에는요 다섯 번째 인과관계가 있어야죠. 특히요 여기 위법한 행위, 고의과실에 의한 위협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 이 부분에 이제 바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인과관계. 인과관계는 이거는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객관설. 즉 보통 사람 기준으로 일반인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다는 것이죠. 인과관계. 이렇게 되면 불법행위를 요건을 다 갖췄다라고 하고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때 손해란 것은 재산상 손해든 비재산적 손해든 다 포함합니다. 비재산적 손해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 손해도 포함되는 거죠, 이게. 이것도 포함돼요. 그 다음에 배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요,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요거요,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범위 안에서 통상 손해는 당연히 배상합니다. 근데 만약에 특별 손해가 발생했다. 만약에 특별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 특별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던 과실, 이런 정도가 돼야 되죠. 이런 범위에 있을 때 그럼 특별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 뭐 이렇게 되겠죠. 물론 이게 손해배상 할 때는 손익 상계를 하고 또 과실 상계도 합니다. 이게요. 손해배상을 산정할 때는 손익 상계뿐만 아니라 과실 상계도 다 인정합니다. 이런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좀 볼까요? 우리는 원칙적으로 말이죠. 여기 불법행위에서 보니까 고의과실이라는 귀체 사유를 전제로 해서 인정하니까 여기에 손해배상,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책임은 과실 책임이 원칙이고요. 이게 원칙입니다. 다만 여기에 무과실 책임도 여기에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요 사이, 무과실 책임, 과실 책임 중간쯤에 있는 책임도 나와요. 중간 책임 영역도 발생하는데 보통 입증 책임 관련해서 이렇게 중간 책임이라는 말 써요. 과실 있는 사람이 책임진다. 무과실이어도 책임을 진다. 근데 중간 책임이라는 제도도 있다. 예컨대 내가 부주의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나는 다 했다 라고 증명하게 되면 나는 내 해야 할 도리를 다 했기 때문에 손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는 중간 책임이라 그래요. 이런 내용들이 우리 민법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법의 원칙은 과실 책임의 원칙입니다. 원칙은 그죠? 과실 책임 원칙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무과실 책임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중간 책임의 형태도 규정이 있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이다. 거기에 글자가 하나 오타가 있네요. 관한 설명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그죠? 1번. 일반 불법행위에 선입하기 위해서는 책임 능력 있는 자가, 그렇죠? 자기의 귀지 사유 고의과실에 의해서 위협한 행위를 통해서 타인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선입한다. 이게 요건이죠. 2번. 가해자의 고의과실은 배상액의 경감 청구에서 차이가 있을 정도이고 그 취급에는 차이가 없죠. 고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책임 감경을 좀 시켜주십시오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범위도 좀 줄여주십시오 할 수도 있어요. 생계가 현재 곤란한 상태가 되면 뭐 그런 내용에서 고의나 과실은 똑같이 취급합니다. 법적으로는. 3번. 채권의 침해는 불법행위 채무 불이행 책임이 성립하므로 불법행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했는데 적극적 채권 침해가 되면 이때는요 3번 이거 알아두십시다. 우리 법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채권을 침해하게 되면 이때 침해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통설 판례예요. 자, 적극적 채권 침해. 예컨대 적극적 가담 행위를 통해서 타인의 채권을 침해할 의도를 가지고 했다면 이때는 그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의 그 행위가 바로 적극적 채권 침해에 해당되고 그때는 그 침해자가 불법행위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게 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3번 지문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8번에서 3번.
성립할 여지가 없다가 아니라 예외적으로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4번 처에 대한 강간은 남편의 정신적 안정을 손상시킨 것으로서 남편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알아두시면 되겠죠. 5번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요건요 법정 대리인의 대리 감독자라고 그래요. 대리 감독자의 책임 이렇게 합니다. 원래는요 미성년자 중에서 말입니다. 책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책임 능력이 없는 자. 예컨대 뭐 유치원이라든지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생 있죠. 유치원생 든가 초등학생 뭐 중학교 저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학교에서 아니면 유치원에서 다른 동료 친구들한테 가해를 했어요. 친구에게 가해 행위를 했다. 자, 이게 가해 행위가 바로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는 것인데, 이때는요 사실은 이 아이들의 법정 대리인이 감독자잖아요. 그렇죠? 법정 대리인이 이들이 제대로 감독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렇게 가했다 하는데, 문제는요 이 유치원에 갔다든가 초등학교 학교 가버리면 이 법정 대리인이 감독을 할 수 없잖아요. 이게 감독자인데 이 법정 대리인이 감독을 할 수 없어요. 타인에게 이 친구들은 다른 사람한테 가해하는 행위를, 그죠? 손해 끼치는 행위는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렇다면 이 법정 대리인의 감독 영역을 떠나서 학교로 가버리면 또는 유치원을 가버리면 거기에 있는 유치원 원장님, 유치원 교사분들, 또 초등학교, 중학교 이래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요. 담임 교사님, 교사 선생님, 또 학교장께서 교장 선생님 있죠? 그분들이 뭐예요? 이 법정 대리인인 부모, 친권자를 대리해서 이 아이들을 감독해야 되죠. 이게 대리 감독자라 그래요. 그래서 보통 학교장, 교사, 이분들도 역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이런 행위를 못하게 자기의 지배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대리 감독자의 책임이라고 하는데, 이 책임은요 중간 책임이에요. 이 책임은 중간 책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러한 생활에 대하여 보호감독 의무는 학교 내에서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의 하나여 그 의무의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사후가 학교 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교장이나 교사가 보호감독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런 책임을 난 다 했다라고 해버리면 이 책임을 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중간 책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한 책임을 다 했다고 한다면, 그렇죠? 이렇게 된다. 자, 이게 5번이네요. 4번이 아니라 5번 이렇게 되겠다. 자, 9번. 다음은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했죠. 자, 1번.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말은 여기에요. 우리가 손해배상의 범위를 보면 여기에요.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비재산적 손해인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했어요. 그죠? 이걸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2번.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언제나 그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요. 그 심신상실 상태를 고의 또는 과실로 만들었다, 스스로. 이걸 좀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라고 하는데,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상실 상태를 자기가 스스로 초래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다음에 타인에게 가해를 했을 때, 이럴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9번에 2번요. 이게 스스로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상실을 초래한 자, 한 자가 타인에게 이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런 경우요. 이런 경우. 일단은 이거는 뭐냐면 원인에서는 자유롭는데 스스로가 이렇게 야기한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책임져야죠.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놨어요. 이런 행위를 못하게 하려고요. 그죠? 자, 당연히 2번이 틀렸네요. 3번.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및 배우자에 대해서는 재산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우리 민법原문으로 정해놨네요. 3번.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 이들에게는요 당연히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게요. 이걸 보통 정신적 손해라고 우리는 위자료 청구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자, 4번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그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 이것을 증명해버리면 책임을 면합니다. 그래서 이때 4번 공작물의 점유자 책임은 보통 중간 책임이라 그럽니다. 왜? 자기가 주의 의무를 다 기울여서 조심조심 다 만들었다라고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어요. 이 점유자는. 그런데 이 공작물의 소유자는 타인에게 손을 발생시킨 모든 것에 대해서 무과실 책임입니다. 이거는. 자기 물건이니까 책임져야 됩니다. 무과실 책임이에요. 여기는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공작물 소유자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따라서 4번 옳은 지문입니다. 4번 중요합니다. 5번 수인의 공동의 불법행위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공동 불법행위라 그래요. 여러 사람이 어울려서 야 저놈 두들겨 패자 이렇게 했어요. 갑을병이 3명이 합심해서 정이라는 사람을 두들겨 팼어요. 자, 그런데 이 정이 많이 두드려 맞아서 지금 상처를 당했을 거 아닙니까? 병원에 가서 들어누웠어요. 취재비를 받아야 돼요. 자, 이때 누가 나를 이렇게 많이 두들겨 팼는지 알 수 있나요? 모르잖아요. 내가 여기에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누가 발로 찼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갑을병은 누군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때는요, 갑을병, 즉 공동 불법 행위자에 대하여 연대 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 연대 책임은요,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한테 손해가 5천만 원 손해 났으면 갑을병에게 각각 5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고 5천만 원을 다 받아내면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갑한테 5천만 원을 받든 갑한테 3천만 원 받고 병한테 2천만 원 받든 자주간 5천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면 된다는 거예요. 받아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부진정 연대 책임을 한다. 자,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5번. 중요하다, 그죠? 자, 10번. 다음은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했네요. 1번. 타인의 신체, 생명, 자유, 전적 고통에 관한 자는, 그래, 이것은요, 손해배상할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것은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명예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명예회복을 하기 위하여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도 있어요. 법관이요. 자, 1번 옳다. 1번에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명예회복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가 틀렸죠.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으면 손해배상과 그 다음에 손해배상 외에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1번 틀렸다.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자, 1번 조심해야겠습니다.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필요한 적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2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때하나여 실효 소멸한다 했는데 여기에 3년짜리가 하나 돼 있죠.
2번에는 그죠?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당해 불법 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되고요. 아니면 또 하나 더 있어요. 손해와 그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돼요. 자, 이것도 여러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죠? 10번. 소멸시효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요. 이것은 원칙은 이렇게 해놨어요. 불법 행위 한 날로부터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돼요. 이 두 개 중에 어느 한 개라도 완성이 되어버리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나 소멸해버려요. 요게 있다는 걸 조심해야 되죠. 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물론 여기에 10년, 3년은 전부 다 뭐예요? 소멸시효 기간이다. 그죠? 자, 그래서 3번이 하나여, 2번에는 하나여 했으니까 틀렸다. 3번, 수목의 제식, 보존에 하자나 공작물의 설치, 보존에 하자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원칙적으로 수목 공작물 점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렇죠. 점유자의 책임입니다. 공작물 소유자는 무과실 책임이었겠죠. 공작물 소유자는 무과실 책임.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공작물의 점유자는 중간 책임의 영역, 자기가 책임 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공작물의 소유자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3번이 올래요. 4번,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방해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 책임이 있다가, 이거는 정당행위로서 인정했어요. 이것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해줍니다. 4번요. 배상 책임을 면하게 해줘요. 이걸 보통 우리는 정당방위라고 하죠. 정당방위로 인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때는 손해가 설령 그 상대방한테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다. 정당방위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5번, 수인의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이 공동 불법행위죠. 이럴 때는 각자 분담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가 아니라 연대 배상 책임이죠. 부진정 연대 책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져야 합니다. 자, 11번, 불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자, 1번은 수인이 각자 불법행위를 가하여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에 가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때, 이때도 역시 연대 책임을 져야 된다 했죠. 2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중대한 과실인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 법원에다가 감경을 청구할 수 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가 아니어야 돼, 일단. 그러니까 경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그런데 손해배상을 다 하면 이 배상자가 자기 생존에 아주 지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쳐요. 이걸 우리는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라고 해놨죠. 우리 법에는.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다가요, 손해배상 책임을 좀 감경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3번,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더라도 그 피해자가 부주의가 큰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자, 이것은요, 상대방의 부주의를 이용해서 고의적으로 가해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요, 부주의를 이용할 정도로 악의자라면, 고의로 이렇게 하다면 이 사람한테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할 필요가 없죠. 신의칙상, 그죠? 그래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죠.
따라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해버리면 틀렸다 그죠. 4번 소유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렇죠. 불법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상 책임의 범위입니다. 그것은 불법행위 시를 기준으로 한다. 5번 손해배상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그래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과실상계를 하여야 합니다. 이게 대원칙이죠. 12번 불법행위 책임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했죠. 1번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 관한 손해를 배상 책임이 없죠. 이것도 역시 민법에 명문으로 규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인이 제3자한테 손해를 가한 것이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사용자가 아니죠. 도급인이 수급인과 관계에서 도급인이 사용자 이런 관계가 없습니다. 도급인도 수급인도 대등한 지위에서 각자 계약상에 자기 채무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별개이기 때문에 사용자 책임과 같은 이런 책임을 도급인이 질 일이 없죠. 옳다. 2번 공작물의 설치 보존에 하자련에 타인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는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옳다. 3번 동물 점유자는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죠.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그죠? 해태하지 아니한 때가 아니면 이겠죠. 그러면 제대로 조심시키지 않았다면 그때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이게 뭐예요? 바로 사용자 책임이죠. 사용자 책임은 무과실 책임으로서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언제나 있게 된다가 아니라 이게 우리 법에요. 피용자의 선임 그리고 감독, 선임 감독 상의 과실이 없다면 이것을 증명하면 되죠. 그래서 다 내가 주의를 다 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주의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거다 라는 것을 증명하면 그것은 책임을 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용자 책임도 역시 뭐라 그러냐, 중간 책임 하나입니다. 중간 책임.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임 감독을 제대로 했다. 그리고 내가 부주의를 최선을 다해서 그런 걸 내 관리관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증명해내면 이때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면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번 언제나 책임을 진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입니다. 5번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때 여러 사람이 있는데 함께 의사가 합치하지 않고 갑이라는 사람도 돌 던지고 을이라는 사람도 돌 던지고 병이라는 사람도 돌 던졌어요. 옆에서 다 각자가 던졌어요. 저기 정이지라는데 갑을 병이 정한테 옛날부터 이게 뭡니까 한이 좀 맺혀 있는 거야. 그래서 갑, 을, 병 세 사람이요. 야 우리 돌 같이 던지자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 을, 병이 각자 자기 가다가 보니까 정이 가니까 갑도 돌 던지고 을도 돌 던지고 병도 돌 던지는데 누구 돌에 맞아서 다쳤는지 모르겠어요. 정이란 사람이. 그렇다면 정은요 누구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4번입니다. 5번입니다. 5번. 이때는 어떻게 해요? 바로 그 갑을병 세 사람을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것이 바로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13번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했죠. 자, 1번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의 손해가 가한 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되고요. 원칙, 대원칙, 불법행위 책임은 금전 배상의 원칙입니다. 옳은 지문이네요. 1번이 옳습니다. 2번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친권자가 책임을 지므로 언제나 배상 책임이 없다. 아니죠. 미성년자도요. 18세, 17세 이 되면요. 책임 능력자이기 때문에 부모가 책임을 안 집니다. 미성년자지만 법정 대리인 책임 안 져요. 보통 고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대학교 1학년 정도 되면 보통 18세, 17세 이래 되죠. 16세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인지 능력이 다 있다는 말이에요. 정신 능력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부모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그래서 언제나가 아닙니다. 2번. 그래서 틀렸어요. 3번.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언제나 배상 책임이 없다. 아니죠. 심신상실 이런 상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스스로 초래했을 때는 이 사람은 책임져야 되죠. 4번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배상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언제나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요.
이것도요, 대리감독자의 책임도 있을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4번도 옳지 않다. 다만 이거예요. 감독을 제대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발생했다. 이래 되면 또 책임을 면할 수도 있죠. 언제나 책임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또 4번 틀렸네요. 5번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이때는요 서로 간에 자, 제 두들기 패자고 세 사람이 합심해서 두들기 팬 거예요. 공동으로 했으니까. 이럴 때는 각자 균분이 아니죠. 연대 책임입니다. 그죠? 그것도 더군다나 부진적 연대 채무라 했죠. 자, 14번 다음은 불법행위 책임이 성질이 다른 것은 했는데 여기에 공작물의 소유자 책임은요 무과실 책임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중간 책임입니다. 이렇게 나누어 보시면 되겠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는요. 이삿짐 운송업체 A 법인의 이사 갑은 영업시간에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였던 중 길가에 세워진 을 소유 포장마차를 들이받아 시설물과 집기 등을 모두 파손시켰다. 그러면 뭐예요? 재산 손해를 끼쳤죠. 위협한 행위로. 따라서 이때는요. 법인의 이사 갑이니까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네요. 그러면 이건 대표권 남용에 해당될 수가 있고 이때 만약에 외형 이론에서 이것이 법인의 행위로 보여질 만하다면 이때는 법인 A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A는 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고요. 이때 법인이 이사 갑도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지죠. 부진적인 내채무로. 따라서 A와 갑은 의뢰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으로서의 부진적인 연재채무로서 각각 책임을 집니다. 이때 만약에 A 법인이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 책임진다면 이 문제는 35조 불법행위 책임 문제고요. 그 법인 이사 갑이 불법행위 책임진다 라고 하면 이것은 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져요. 이 두 사람의 책임은 부진정 연대 채무가 되고요. 그렇죠? 이때 길가에 무단으로 만약에 을이 세워놨다면 이 사람도 과실 있잖아. 그죠? 과실 기여했죠. 그렇다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는 A 법인과 갑 불법행위 책임과 을의 과실에 대해서는 뭐예요? 이거는 과실 상계하겠네요. 상계를 적용해 줘야겠네. 그죠? 당연히 그죠? 과실 상계를 적용한다 했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에요. 을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A 법인은 그가 을에게 배상할 손해배상을 정함에 있어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는 여러분 한번 참작해서 봐두시기 바랍니다. 16번 옳지 않은 거 찾는데요. 1번 보시죠.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이를 감독할 법정 의무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미성년자가요. 책임 능력이 없을 때 한해서만 법정 대리인이 책임을 져요. 감독자가. 그래서 미성년자가요. 책임 능력이 있어버리면 이 법정 대리인인 감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1번이 원칙이 아니죠. 자, 밑에 거는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게 5번에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출생한 것으로 보죠. 이게 개별적 보호주의라고 했습니다. 17번 갑은 채무자 을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자 을은 1개월 더 유예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갑이 이에 화가 나서 일방적으로 을을 폭행하던 중 지나가던 병이 갑의 폭행에 적극 가담하였고 을은 중상을 입었다. 그러니까 이래 되겠죠. 아마 병도 한이 맺히는 게 있었나 보죠. 을한테 그죠. 자, 이렇게 두르게 패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가담해가지고 이게 들어가서 이게 정을 을인가요? 을을 이렇게 폭력을 써가지고 이 사람이 상해됐다 그죠? 다쳤다 그죠? 피해가 발생한 거죠 이게 피해가. 그럼 이런 행위는 뭐예요? 불법행위죠. 고의로 타인을 두들겨 패서 손을 끼쳤으니까 위협한 행위잖아요. 폭력 그렇죠?
자, 그러면 불법행위를 이 사람도 저질렀고 이 사람도 저질렀네요. 근데 두 사람이요. 둘이가 공동으로 하자, 두들겨 패자 이렇게 하는 건 없잖아요. 얘가 두들겨 패고 있는데 얘가 그냥 가서 지도 의리 미우니까 좀 팼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을은요. 이 사람은 주관적 공동이 없어요. 공동 불법행위를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 손해는 얘가 두들겨 패서 얘가 상해 나는지 얘가 두들겨 패서 얘가 상해 나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 두 사람은 연대로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하는 거죠. 불법행위 책임. 이때 연대는요. 부진정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그래서 을은 얘한테 또는 얘한테 각각 인정한다 이런 이야기죠. 이 권리를 각각 인정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손해난 만큼 배상해 내면 되는 거죠. 누구한테선 받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을은 갑에서 병원비뿐만 아니라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 여기는 손해에서는요. 이거죠. 재산적 손해, 비재산적 손해인 정신적 손해까지 포함한다. 2번 을이 향후 계속적으로 치료비를 지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장래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죠. 가능합니다. 3번 병이 갑과 공모하지 않았다.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뭐예요? 함께 배상 책임을 져야 되죠. 연대하여 그죠? 옳다. 4번 갑은 자신의 손해배상 채무를 을에게 대한 기존의 금전채권으로 상기할 수 있다. 이게는요. 자 이게 갑은 두들겨 팬 만큼 내가 니한테 손해배상 해야 되니까 너 내한테 채무 있잖아.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채무가 있고 을은 갑한테 채무가 있어요. 이렇게 변제해야 될 채무. 근데요. 이 갑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갑이라는 사람은 고의로 불법행위 저질한 거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따라서요. 고의로 불법행위 이걸 가지고는 자기가요. 상기할 수 없죠. 야, 너한테 채무 배상해야 될 거, 손해배상, 피해 손해배상해야 될 거, 내한테 돈 받을 거 있는 걸로 나 퉁칠란다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인정하면 큰일 나요. 어떻게 돼요? 야, 내가 너한테 1,000만 원 받을 거 있는데 내가 1,000만 원에서 두들겨 팰게. 그리고 내가 1,000만 원 받을 수 있는, 내가 너한테 손해배상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두들겨 팼으니까. 내가 고의로 네 두들겨 팼으니까. 그러면 내가 손해배상 1,000만 원만치 내가 손해배상 책임질 테니까 그만큼만 두들겨 팰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상기하면 안 되겠죠. 상기를 인정하면 그죠? 그래서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이 채무 이거는요. 상기할 수 없어요. 이거는 수동채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그걸 수동채권을 삼아서 상기할 수 없습니다. 얘가 얘한테 을한테 야 상기해버린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자기가 이 고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죠. 반드시요. 얘가 하는 건 관계없어요. 을이요. 야, 너 나한테 나 두들겨 패는 게 내한테 채무 생겼다. 그러니까 나 너한테 돈 안 갚으란다. 을은 갑한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갑은 을한테 상기하자라는 말을 못해요. 바로 수동채권이죠. 예, 을의 채권이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수동채권이죠. 이렇게. 그래서 거기 해설 부분 보세요. 고의의 불법행위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상기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겠습니다. 5번 만약 위 폭행으로 을이 사망했다면 그래요.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한테는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겠죠. 자,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 이 내용을 쭉 정리하시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문제 풀이 과정을 전부 마무리했는데 문제 풀이 과정은 가능하면요. 이것을 여러분 이걸로 공부하시면 안 된다. 한 번 더 제가 강조 드립니다. 반드시 우리 기본 교재 놓고 같이 공부하시면서 순서대로 이렇게 가면서 공부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항상 잘 이해가 안 되면 우리 기본 강의했는 거 있죠. 그것을 반복해서 여러분 것으로 반드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본 시험에서 응용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 모두 합격을 기원하면서 문제풀이 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